소방기술사 김일령입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제가 등산을 가끔씩 하는데요. 깔딱고개라고 있죠. 그것을 넘으면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이 시점이 깔딱고개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예, 혼자서 하면 잘 안 되죠. 저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혼자서 읽으니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찰스 다인의 종의 기운을 읽고 있어요. 책이 650페이지인데요. 현재 96페이지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는 몇 페이지 더 읽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니고, 예? 제 책도 재미있는 소설책이 아니죠. 재미는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4장 제3절 사업 재현 설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교재는 12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 및 타공정과 협의 사항입니다. 재현 설계 시 유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먼저 재현구역 및 급기 방법, 급기 경로 협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현구역의 선정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구속실 단독 재현이죠. 구속실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避難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 삭제된 4번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그런 거고, 승강로 가압 방식은 제16조 5호에 있습니다. 최근 부속실 단독 재현의 문제를 제기하여 계단실 급기 가압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승강로를 급기 풍도로 이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계단실을 급기 통로로 이용한 부속실을 재현하는 방법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수직 덕트 없이 계단실을 급기 통로로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중앙소방기술 심의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하는 현장도 있어요. 세개층마다 댐퍼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차압 댐퍼가 있어서 계단실을 급기 통로로 사용하는 부속실 가압 방식입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은 층 부속실 공간에 수직 덕트를 세워야 하는 공간이 없어져서 공간적인 이득이 생기는 장점도 있으나 재현설비 작동으로 승강기 이송 케이블이 절단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의 대안으로 계단실 가압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계단실 가압 방식은 전통적인 덕트를 이용하는 하여 3계층마다 댐퍼를 설치하여 급기 가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단실에는 덕트가 없고 송풍기에서 계단실까지만 덕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승강로 가압 방식과 기법은 비슷합니다. 단 계단실은 승강로보다 마찰 손실값이 크므로 송풍력과 정확 결정 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계단실을 단독 재현이나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 재현을 구현하려면 피난층도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고 방풍실의 개념과 같이 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야 피난층의 계단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에도 계단실의 차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피난층에 부속실을 설치하여야 승강기가 피난층에 호출되어 열려있는 경우를 가정할 때 비개방층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능기 설계 대상은 피난안전구역도 가압을 하죠. 무창층을 피하기 위해 배연창을 설치하려면 30분의 1 이상의 면적의 면적이 나와야 해서 배연창이 많이 많아지죠. 그것보다도 샌드위치 가압이 더 저렴하면서도 저층부 개방 시에
연돌 효과로 인하여 피난 통로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구역 재현을 위해 천장에 덕트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덕트가 꼭 천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화구역별로 덕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거기에 층으로 분기되는 덕트를 덕부 타입으로 설치한다면 층고가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차압이 12.5파스칼로 실제 필요 풍량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의 초고층을 해본 경험으로 최종 풍량과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층간 누설은 잘 막아서 얼마 안 됩니다. 커튼홀도 기밀하고 그리고 방화구역별로 수진 덕트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재현 덕트는 방화구역을 관통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재현 덕트는 재현 구역을 관통해요. 방화구역을 관통을 해요. 거실 재현도 그렇고 사업 재현도 그렇죠. 다음은 덕트 경로의 단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덕트 경로가 복잡하면 관련 부속품의 증가로 부속품 손실이 커지고 시공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덕트 경로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정하고 그 공간이 확보되도록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덕트의 풍속을 높지 않게 설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덕트의 풍속이 높아지면 마찰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덕트 풍속은 높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높아진 정압은 전층의 출입문이 닫혔을 시에 댐퍼의 누설 틈새를 통하여 풍량이 밀려 들어와서 부수실 과압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덕트의 풍속은 급기는 12m/s, 대기는 10m/s 이하로 하고 덕트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최종 송풍기의 정압은 100mm AQ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트 풍속이 낮아진 만큼 덕트 사이즈는 커지므로 건축 설계자에게 스모크 타워 사이즈 및 덕트의 경로가 지나갈 정도의 층고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모크 타워 덕트 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덕트가 수직면을 통하여 시공되는 공간을 스모크 타워라고 하죠. 명칭의 유래는 아마 덕트가 아닌 벽돌이나 블록으로 시공하였을 때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벽돌이나 블록으로 시공하면 틈새가 밀실하게 막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트랙이 갈 수 있어 라이언도 강판으로 제작한 덕트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내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덕트 외부의 벽돌을 이용하여 덕트를 보호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벽돌 대신 방화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 벽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트를 시공하기 위해서 덕트와 덕트의 접촉을 위한 플랜지 부분이 있고 플랜지 면에는 난연성 재질의 플랜지 패킹을 넣고 직형 덕트의 경우는 네 곳에 나사를 채우고 또한 나사 사이에 플랜지에는 클립을 채우게 되죠. 보통 덕트가 시공되는 스모크 타워의 한 면이나 두 면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덕트를 시공 후에 댐퍼를 부착할 슬리브를 시공하고 나머지 공간은 벽돌을 쌓죠. 그리고 미장을 합니다. 콘크리트 벽체와 덕트의 공간은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덕트와 스모크 타워 내부면과의 이격은 100m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시공이 용이합니다. 건축의 순풍량이 결정되고 덕트 사이즈가 결정되면 스모크 타워 공간이 시공에 용이할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압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과압방지 장치요. 이 그림 4-3-2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문 폐쇄 시에 과압이 발생되는 걸 송풍량하고 비교해서 표현한 건데요. 이게 C가 전층 출입문을 닫았을 때고요. B가 한 개층 출입문을 열었을 때고 A는 두 개층 출입문을 열었을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송풍기의 성능 곡선 위에 이렇게 쌓인 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C 지점에서의 송풍기 풍량은 이거지만 압력이 이렇게 높죠. 송풍기 실제 압력이 높습니다. 닫혔을 때 송풍기 성능 곡선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압력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과압이 발생하게 되는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과압 방지 방식에서요, 가장 하나하나들 과압 방지 장치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플랫 댐퍼 설치입니다. 예. 이렇게,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글로벌 EMB에서 미아 플랫 댐퍼가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구역과 여기에 면하는데 보통 많이 설치하죠. 아니면 실내 쪽으로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댐퍼입니다. 복합 댐퍼는 최초 개발은 미도 ENC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댐퍼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동 조절 댐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댐퍼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댐퍼 이건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하고 연동돼서 위에 삽이 보통 3층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3층에 압이 떨어지면 이게 열리고 거기에 높아지면은 이게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층 풍량의 갭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변형 송풍기 설치입니다. 인버터 제어로 송풍기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송풍량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성능주 현장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대신 이제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3계층 이상의 차압을 관제하여 송풍량의 제어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 문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계층 이상의 차압을 갖다가 관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풍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송풍기 회전 가능성 또한 커서 송풍기가 빠른 시간에 송풍량을 줄이거나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황으로 빠르게 과압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송풍기가 보통 가벼운 송풍기를 쓰는 데는 송풍 양이 굉장히 커요. 3계층을 갖다가 개방층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계층보다 큽니다. 보통 2계층보다 꽤 크죠. 그다음에 송풍기가 2계층 경우보다 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초고층이 많기 때문에 큰 경우가 많아서 송풍기가 커지면은 송풍기 회전 간성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압에 긴밀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릴리프 댐퍼, 이제 제 책의 설명링에 이건 릴리프 댐퍼인데, 릴리프 댐퍼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제가 2017년도에 쓴 책에도 표현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덕트 말단에 과압 배출 장치를 설치해서 이쪽에 과압이 되면은 덕트의 압력을 감지해서 어떤 과압 배출 장치가 릴리프 댐퍼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열려서 과압을 배출해서 덕트 압력을 해소시켜서 덕트 압력이 해소시키면은 결국 차압 댐퍼로 나오는 양도 압력이 줄어드니까 좀 줄어들죠. 그래서 과압을 해소하는 방법이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댐퍼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특허를 출원했을 때 제가 고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압 방지 여러 방법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댐퍼를 만들어서 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댐퍼가 뭐냐면 동력원이 2개 있다는 거지. 이게 환풍기 같이 날개도 있고, 그다음에 댐퍼가 있어요. 또 댐퍼가 있어서 댐퍼가 열고 닫고 하고 볼륨 댐퍼도 있어요. 볼륨 댐퍼도 있어서 볼륨 댐퍼로 수동으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댐퍼 가동식하고 있는 이 댐퍼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과압을 배출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건 특허가 출원만 했지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을 못했고 아직 하이브리드 댐퍼가 그래서 개발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압은 방지가 됩니다.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을 못했다 보면 이제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해서 특허가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출입문 기밀성이 높은 방화용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을요, 일반용이 아닌 방화용으로 적용하면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기밀함으로써
나가는 풍량이 적어지죠. 예. 승연로 과압 방식이 됐든, 덕트 방식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돌 효과에 대한 배용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압 방지의 성능도 나옵니다. 음, 기밀을, 엘리베이터 문이 기밀하니까 덜 빠져나가죠. 이게 보면, 그래프를 잘 보면요. 일반용일 때는 이렇게 연돌 효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요. 이렇게 높은 층에는 압력이 많이 높이 올라가요. 120파스칼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그렇고. 일단 방화용으로 쓸 때는 그나마 좀 더 완만하죠. 완만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음은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한 국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피난 안전구역에 급기를 하죠. 예, 급기를 하는데, 예, 여기 차를 넣고 해서 급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보고 설명을 하면요. 이 양방향 급기를 보통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한쪽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쪽에서 하나 넣고 이쪽에 하나 넣었죠. 제가 인천 송도 현장 64층을 제가 점유를 했습니다. 지하 2층이 지상 64층 연면적 53만 제곱미터 소방기숙사 따고 바로 그때 투입됐던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그 감지를 덕트가 양쪽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차단하면 이렇게 덕트 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연기를 감지하면은 방면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제가 시공 점유했던 현장에서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연기 감지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많이 협의할 때를 상황 중에 하나가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창문 자동 폐쇄 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지원에서 중요한 것이 누설 틈새를 줄이면 송풍기 풍량도 줄일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요, 공사비비 연돌 효과로 인한 제한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상시 열려있는 창문이 있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하부에는 로프 구멍이 존재하고 있죠. 예. 창문이 화재 신호에 닫힌다면 누설 틈새의 감소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창문에 슬라이딩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요. 밑에 로프 구멍보다 창문이 닫았을 경우에 누설 틈새가 훨씬 적습니다. 닫힌 창문이요. 그럼 누설 틈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도력도 감소됩니다. 저는 실제 설치해서 이렇게 준공한 현장이 있어요. 예, 확실히 효과는 보입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선풍기가 있으면요, 화재 신호에 전기 및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창문과 마찬가지로 환풍기가 있을 경우에는 환풍구도 화재 신호의 폐쇄대로 조치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문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고 환풍구가 열려 있다면 환풍구를 통하여 대형 풍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환풍기는 정지되고 환풍구는 폐쇄되도록 연지를 설치하여 화재 신호에 닫히도록 합니다. 이게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콘센트를 꼽지 않는데도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연도력화로 인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은 교단실 창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책에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실에 창문에 자폐 장치를 설치해서 누설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렇죠. 예. 계단실이 밀폐 구조식으로 되면은 훨씬 누설 틈새가 줄어듭니다. 피난층 구획 및 방풍시 설치, 그다음에 자동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1층의 경우 피난층으로 제한 설비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나 되도록 1층에도 제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을 구획할 경우에 겨울철 연도력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자동문의 경우 대부분 화재 신호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자동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연돌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동문의 운영 방식은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신호에도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감지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열리도록 하고, 외부에서 화재 신호 시에 풀치 버튼을 누르면 열리도록 하고, 별도의 출입 카드 없이도 소방대가 진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문이 저는 일자 개방돼 있다고 하면은 약간 초고층이나 이런 데 개방돼 있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들 효과를 그냥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자동문 운영 방식 꼭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돌 효과의 영향을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기온 차이가 크고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의 경우 연돌 효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돌 효과 제한 설비와 결합하면 상층부의 경우 출입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과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돌 효과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고 연돌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대책을 찾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야 합니다. 햇룸의 높이 및 면적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덕트의 설치 공간을 포함해 정비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최소 0.6m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건축 설계자에게 문의해야 됩니다. 특히 출입문의 크기도 고려해서 양계 도어로 설치토록 하고 출입문의 개방 방향도 장비가 걸리지 않는 주차장에 면하는 출입문의 경우 열었을 시에 차량의 주차에 간섭이 없는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송풍기용 MCC도 설치되므로 너무 협소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의 영향이 적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차압 댐퍼 위치에 대한 건데요. 차압 댐퍼는 방향 풍속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세대가 두 세대라면 세대 간 출입문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문과 되도록에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설치 못하는 경우 차압 댐퍼 형상에 따라 기류의 흐름이 달라져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출입문의 방향 및 도어 컬러의 규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출입문의 방향은 피난 경로에 따라야 되죠. 예, 특별히 예외 없는 한 피난층으로 밀고 나갑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본능적인 행동을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피난 경로를 짜고 출입문의 개방 방향도 그에 맞춰야 하며 계단 등에는 패닉바를 설치하는 것도 피난에 도움을 줍니다. 도어 클로저의 규격은 문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의 영향에 따라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고 특히 피난층의 경우 계단실에서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므로 자동 피해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도어 클로저의 힘을 최대한 낮추어서 차압에 의해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피난층이 아닌 계단실의 경우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밀고 들어가므로 차압에 의하여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진 자동 피해 장치가 설치됩니다. 너무 강한 도어 클로저는 오작동 등에 의해 닫힐 경우에 방해자의 출입 방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도 됩니다. 예, 오늘은 괴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18번째 시간으로 화학 계연 설계 시 고려사항 중 건축 및 사공정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의 12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꽤 페이지가 많고 그림보다 문장으로 적혀 있어서 지겹습니다. 마지막 줄은 책이 없는 내용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자동 피해 장치 설치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계속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